머지 그레이브 전래문. 내 친구 셜록 홈즈의 성격에는 아주 괴팍한 데가 있었다. 그의 사고는 더할 나위 없이 논리정연했고 옷차림에서도 깔끔을 떨었지만 생활 습관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서 동거인을 항상 심란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나는 상당히 너그러운 편에 속했다. 타고난 보헤미안 기질에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리통을 겪고 나니 나는 의사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태만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한테는 한계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홈즈가 석탄통에는 시가를, 페르시아 슬리퍼의 압축에는 담배를 넣어두고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서신을 벽난로 선반 한가운데 잭 나이프로 콱 찍어 놓은 걸 보면 나 자신이 굉장히 고결한 인간인 듯한 생각이 슬며시 들곤 했다. 나는 또 사격 연습은 반드시 야외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홈즈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권총과 실탄 100발을 갖다 놓고 안락 의자에 앉아 맞은편 벽을 총탄 자국으로 장식하는 걸 보면 방 안 공기도 집안 꼴도 좋아지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곤 했다. 우리 집은 항상 화학약품과 사건의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들은 엉뚱한 곳에서 굴러다니다가 버터 접시나 그보다 훨씬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는 홈즈의 문서였다. 그는 서류를 파기하는 일을 죽어라 싫어했는데 특히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더했다.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알람표를 만들고 서류를 정리하는 건 겨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두서없는 회상록의 어딘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는 열정적으로 일에 달려들어 눈부신 성과를 거둔 다음에는 반작용으로 오는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바이올린과 책을 끼고 누워 지내며 고작 소파에서 식탁까지만 오갈 뿐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서류는 다달이 쌓여갔고 방구석마다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되지만 주인이 아니고선 치워버릴 수도 없는 원고 더미가 쌓여갔다. 어느 겨울밤 홈즈가 난로가에서 비망록을 정리하는 일을 끝내는 걸 보고 나는 앞으로 2시간 동안 우리 방을 좀 더 살만한 공간으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내 요구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었던 그는 구슬픈 얼굴을 하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더니 금세 큰 함석 상자를 끌고 나왔다. 그는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 끌어다 놓고 등받이 없는 걸상에 앉아서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는 빨간 끈으로 묶은 서류 뭉치가 꽉 차 있었는데 나는 이런 상자가 2개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왓슨, 여긴 진짜 많은 사건들이 들어있네. 홈즈는 나를 장난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이 속에 든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여기에 다른 걸 더 집어넣는 대신에 이 속에서 뭔가를 꺼내달라고 할 걸세. 그러면 이건 자네의 초기 수사 기록인가 보이. 사실 나는 초기 사건들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 그렇다네. 이건 모두 나의 전기 작가가 이 몸을 빛내주러 오기 전에 처리한 사건들이지. 홈즈는 애정이 듬뿍 담긴 부드러운 손길로 꾸러미를 하나씩 들어 올렸다. 왓슨, 이게 다 성공 사례는 아닐세. 하지만 이 중에는 썩 괜찮은 사건들이 있지. 여기에 탈레턴 살인사건, 포도주 상인 밤베리 사건, 러시아 노파 사건, 기이한 알루미늄 목발 사건의 전말, 그리고 망곡조 리콜레티와 그 가증스런 마누라에 대한 완벽한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있네.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사건의 정수라고 할 만한 것이지. 홈즈는 상자 맨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이들 장난감처럼 미닫이 뚜껑이 달린 자그마한 나무 상자를 끄집어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구겨진 종이와 구식의 청동 열쇠, 실타래가 달려있는 나무못 하나와 동그랗게 생긴 녹슨 금속 3개였다. 여보게, 이걸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참 묘한 수집품이로군.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 물건에 얽힌 얘기를 들으면 한층 더 묘하게 느껴질걸. 그럼 그 기념품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건가? 이게 바로 역사일세. 그게 무슨 말이지? 셜록 홈즈는 상자 속의 물건을 하나씩 집어서 탁자 가장자리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눈길로 그것을 응시했다. 내가 머즈 그레이브 전래문 사건을 추억하기 위해 남겨둔 물건은 이게 전부일세. 홈즈는 전에도 몇 차례 그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자세한 내막을 말해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사건 경위를 얘기해 줄 텐가? 정말 듣고 싶군 그래. 나는 말했다. 저 쓰레기는 그냥 놔두고. 홈즈는 장난스럽게 외쳤다. 자네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오래 못 견딜 텐데. 하지만 자네가 이 사건을 연보에 끼워 넣는다면 나도 기쁠 걸세.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범죄 기록을 다 뒤져봐도 전무후무한 것이 될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독특한 사건이 빠진다면 나의 작은 성취를 모은 사건 기록부도 불완전한 것이 될 걸세.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에서 내가 불운한 트레버 노인과 대화하다가 취미로 여겨왔던 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인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까다로운 사건의 최종심으로 인정받고 있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자네가 주홍색 연구를 통해 공표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도 나는 이미 상당한 연고를 확보하고 있었지. 물론 그다지 수지 맞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말이야. 그러니 자네는 처음에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잘 모를 걸세. 처음 런던에 왔을 때 나는 몬테규가에 방을 얻었네. 대형 박물관에서 모퉁이를 하나 돌아가면 있는 거리지. 그리고 집에서 사건 의뢰를 기다리면서 지나치게 많은 여가 시간을 과학의 전 분야를 공부하는 것으로 때웠어. 실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사건 의뢰는 아주 가끔씩 들어왔는데 주로 대학 동창들이 다리를 놓아주었네. 대학 때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와 내 방법에 대한 얘기가 교내에서 꽤 많이 알려졌거든. 그때 세 번째로 의뢰받은 사건이 바로 머즈 그레이브 전래문 사건이지. 사건 자체가 워낙 기이해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떠들썩한 논쟁을 유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을 발판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네. 레지널드 머즈 그레이브는 나와 같은 대학에 다녔네. 우리가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 그 친구는 학교에서 그리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내 눈에는 남들 눈에 오만하게 비치는 그의 태도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수줍음을 타는 천성을 감추려는 노력으로 보였다네. 오뚝한 코에 큰 눈, 나른하지만 기품 있는 태도 등 외모에선 귀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지. 머즈 그레이브는 영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이었다네. 비록 그의 집안은 16세기의 북부에 머즈 그레이브 본가에서 갈라져 나와 서부 서섹스에 정착한 분파이기는 했지만 말이야. 헐스톤 영주가는 아마 석세스 지방에서 현재 사용 중인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일 걸세. 나는 머즈 그레이브의 창백하고 날카로운 얼굴이나 우아한 몸짓을 볼 때마다 회색 아치와 새로 창살을 댄 창문, 그리고 고색 창연한 봉건 시대의 성체가 떠올랐네. 출생지에 어떤 것이 그에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 우린 한두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관찰과 추리라는 나의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지. 우린 4년 동안 전혀 소식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머즈 그레이브가 몬테규가에 내 방으로 찾아왔네.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 항상 멋쟁이였던 그는 최신 유행의 옷을 빼입고 태도는 전과 다름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웠어. 머즈 그레이브,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반갑게 악수를 나눈 뒤에 내가 물었네. 자네도 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을 걸세. 아버님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네. 물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헐스톤 영지를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지. 게다가 나는 그 지역의 의원이라 하루하루가 퍽 바빴네.
그런데 홈즈, 자네가 우리 놀래키곤 했던 놀라운 능력을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맞아. 나는 내가 가진 재주로 빵을 벌고 있다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군. 지금 나는 자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네. 헐스톤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 경찰에서도 사건의 내막을 밝히지 못하고 있네. 사실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사건일세. 왓슨, 내가 얼마나 몸이 달아서 그 친구의 말에 귀 기울였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그토록 긴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애타게 소원하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 같았네. 나는 내심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도 나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지.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설명해 주게. 나는 소리쳤지. 레지널드 머즈 그레이브는 내가 밀어준 담배에 불을 붙였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아직 총각이지만 집에 적지 않은 수의 하인을 두어야 한다네. 집이 워낙 크고 오래돼서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지. 게다가 꽁철이면 집에서 파티를 여는데 일손이 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말일세. 헐스톤에는 총 8명의 하녀와 요리사, 집사, 남자 하인 2, 사환 1가 있네. 물론 정원과 마구간 식솔은 빼고 말일세. 하인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은 집사 브런턴이었네. 전직 교사였는데 젊어서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아버님에게 발탁됐지. 일에 열의를 낼 뿐 아니라 사람됨이 괜찮아서 금세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네. 당당한 체격에 조각 같은 이마에 미남일세. 우리 집에서 20년간 일했지만 나이는 40이 채 안 될 걸세. 그 사람의 조건과 재주를 따져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자리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지. 외국어를 몇 개씩 구사하는 데다가 악기라면 거의 못 다루는 게 없으니 말일세. 아마 집사라는 자리가 편안한 데다가 뭔가 변화를 도모할 정력이 부족했던 게지. 헐스톤의 집사는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항상 화제거리가 되었다네. 하지만 이 모범생에겐 한 가지 결점이 있었네.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던 거지. 그와 같은 사내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자네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 집사가 결혼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네. 하지만 그가 상처한 다음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 몇 달 전에는 우리 집 하녀 레이첼 호에스와 약혼해서 모두들 그가 다시 정착할 거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그 다음에 호에스를 차버리고 사냥터지기의 딸 자넷 트리갤리스와 가까워졌네. 레이첼은 착하긴 해도 웨이스인 특유의 불같은 기질이 있는 여자라네. 그런데 그만 뇌망염을 심하게 앓더니만 퀭한 눈으로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지. 바로 어제까지 그랬다네. 이게 헐스톤의 첫 번째 드라마일세.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일은 잊혀지고 말았네. 그 두 번째 드라마는 브런턴이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해고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 이제 자초지종을 말해줌세. 난 집사가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파멸했네. 자신과 조금도 상관없는 일에 대해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지성 때문인 것 같으니까 말일세. 우연한 기회에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해왔는지 나는 전혀 몰랐네. 난 집이 아주 크다고 했네. 지난주 어느 날,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밤이지. 저녁 식사 후에 나는 바보같이 독한 블랙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 밤 2시까지 잠을 자려고 해봤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서 그만 포기하고 일어나 촛불을 켰지. 아까 읽던 소설이나 계속 읽을 생각으로 말일세. 하지만 책을 당구실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실내복을 걸치고 책을 가지러 나갔네. 당구실로 가려면 계단에 내려가서 서재와 총기실이 있는 쪽 복도로 가야 하지. 그런데 그쪽 복도로 접어들었을 때 서재의 열린 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네.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명히 서재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아두었으니까 말일세. 당연히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았네. 그런데 헐스톤의 복도는 주로 전리품을 빼앗은 옛날 무기들로 장식되어 있거든. 나는 그 중에서 전투용 도끼를 골라잡고 촛불을 내려놓은 다음 살금살금 복도를 내려가 열린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엿보았네. 서재에 있는 사람은 브런턴 집사였어. 그는 옷을 갖춰 입고 안락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지도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있었지. 그리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집은 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깜짝 놀라 어둠 속에 서서 그를 멍청이 바라보기만 했었네. 책상 위에선 작은 양초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어서 집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옆에 책상으로 다가가 열쇠로 서랍을 여는 게 보였네.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도로 자리에 앉더니 그것을 촛불 옆에 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더군. 집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안의 문서를 살펴보고 있는 꼴을 보자 나는 화가 치밀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네. 브런턴은 고개를 들었고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지. 그는 튕기듯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질린 낯빛으로 원래 보고 있던 지도처럼 생긴 종이를 가슴속에 쑤셔 넣었네. 주인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되갚다니. 내일 당장 일을 그만두게. 나는 이렇게 말했네. 집사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슬금슬금 물러갔네. 책상 위에선 여전히 촛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불빛을 통해 브런턴이 책상 서랍에서 꺼낸 서류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지. 놀랍게도 그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머지그레이브 의식이라는 독특한 행사에서 쓰이는 문다크를 베낀 종이었네. 그건 별 가치 없는 물건이었어. 머지그레이브 의식은 수백 년간 내려온 우리 가문의 전통인데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치르는 의식이지.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고 또 고고학자들에게도 우리 가문의 문장이나 도안처럼 다소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실용적인 용도라곤 전혀 없는 것이지. 그 얘기는 앞으로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군. 나는 말했네. 자네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 그는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네. 그건 그렇고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네. 나는 브런턴이 놓아두고 간 열쇠로 다시 서랍을 잠그고 돌아섰다네. 그런데 집사가 어느 틈에 돌아와서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집사는 감정이 복받쳐 쉰 목소리로 외쳤네. 주인님, 저는 이런 불명예를 견딜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어도 항상 긍지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명예를 당하니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 집에서 자결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저를 이 집에 두실 수 없다면 제발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처럼 사직서를 낼 수 있도록 한 달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주인님,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쫓기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브런턴, 자네는 크게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대답했지. 자네의 행동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어. 하지만 자네가 이 집에서 오래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공개적인 망신은 주지 않겠네. 하지만 한 달은 너무 길어. 일주일 안에 짐을 싸가지고 나가게. 여길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 겨우 일주일입니까? 집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네. 보름만 주십시오. 적어도 보름은 필요합니다. 일주일이야. 나는 반복해서 말했네. 이 정도만 해도 너그러운 처분인 줄 알게. 집사는 낙담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소리 없이 방을 나갔지. 나도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네. 이 일이 있은 뒤 이틀 동안 브런턴은 열심히 제 할 일을 다 했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사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오점을 감출 것인가를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었어. 하지만 셋째 날 아침에 그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 후에 그날 일에 대한 지시를 받으러 날 찾아오지 않았네. 나는 식당에 나가는 길에 우연히 하녀 레이첼 호엘스를 만났지. 내가 아까 말했듯이 호엘스는 최근에 내막염을 앓았는데 얼굴색이 파리한 게 몰골이 영 말이 아니었네. 나는 호엘스가 일을 시작한 걸 보고 한마디 했지. 방에 가서 눕도록 해라. 일은 몸이 더 좋아진 다음에 하도록 하고. 호엘스가 너무도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기에 나는 혹시 이 여자가 병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네. 주인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녀가 말했네. 의사를 불러서 물어봐야겠다. 나는 대답했지. 너는 이제 일은 그만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브런턴에게 내가 보잔다고 전해라. 집사님은 갔어요. 갔다고? 어디 말이냐? 집사님은 갔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답니다. 방에도 없는걸요. 그래요. 집사님은 갔어요. 갔다고요. 호에스는 벽에 몸을 기대고 비명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네. 하녀가 이렇게 발작하는 걸 보고 나는 덜컥 겁이 나서 얼른 달려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을 불렀지. 하녀는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흐느끼다가 제 방으로 끌려갔고 나는 브런턴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네. 집사가 사라졌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어. 그의 침대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잔 흔적이 없었고 지난 밤 잠자리에 든 다음에는 집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하지만 대간저 그가 어떻게 집을 나갔는지 오리무중이었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과 문은 다 잠겨 있었거든. 집사의 옷, 시계, 심지어 현금까지 다 방에 있었지만 평소에 입고 다니던 검은 정장은 보이지 않았네. 그리고 그의 슬리퍼도 없어졌지만 구두는 남아 있었지. 브런턴 집사는 한밤중에 어디로 갔고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물론 우리는 지하실에서 다락방까지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집사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미로처럼 복잡한 오래된 저택일세. 특히 지금은 비어있다시피 한 본관이 그렇지. 하지만 온 방과 지하실을 다 뒤졌어도 실종된 사람의 흔적은 찾지 못했네. 집사가 재산을 전부 놔두고 갔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대간절 어디로 간 걸까? 나는 그 지역의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네. 전날 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 주위의 잔디밭에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헛수고였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 또 터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갔다네. 이틀 동안 레이첼 호에스는 심하게 앓았지. 어떤 때는 창난 상태에 빠졌다가 어떤 때는 신경질적인 발작을 일으키곤 했네. 그래서 밤에는 환자 옆에 간병인을 붙여놓았지. 브런턴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간병인은 환자가 곤히 자는 걸 보고 안락 의자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네. 그런데 이른 새벽에 깨어보니 침대는 비어 있었고 창문은 열린 채 병자는 온데간데 없었어. 나는 당장 보고를 받고 일어나서 남자 하인 둘과 함께 실종된 여자를 찾으러 나갔네. 호에스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지. 그 방 창문 밑에서 발자국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여자의 발자국은 잔디를 지나 연못 가장자리까지 또렷이 나 있었네. 발자국은 저택 밖으로 나가는 자갈길 근처에서 없어졌지. 연못의 깊이는 2m 40cm인데 정신 나간 불쌍한 여자의 발자국이 연못가에서 끝나는 걸 보고 우리 기분이 어땠는지 자네도 상상할 수 있을 걸세. 물론 우린 당장 그물을 가져다 시신을 건져 올리는 일에 착수했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시신은 없었어. 물속에서 건져낸 물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종류였지. 그건 녹슨 고철 덩어리와 칙칙한 색깔의 조약돌인지 유리 구슬인지가 들어있는 자루였네.
연못에서 나온 건 이 이상한 물건뿐이었지. 그리고 어제 우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조사했지만 레이첼 호에스와 리처드 브런턴의 행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 시골 경찰은 속수무책이었고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네를 찾아온 걸세. 왓슨, 내가 그 기이한 이야기에 얼마나 열심히 귀 기울였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나는 사건의 단편을 이어붙여서 어떤 공통된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애썼네. 집사가 사라졌다. 하녀가 사라졌다. 하녀는 집사를 사랑했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로 그를 증오하게 되었다. 하녀는 웨이스인의 피를 이어받은 불같은 기질의 소유자였다. 하녀는 집사가 없어진 뒤에 곧 심한 흥분 상태에 빠졌다. 하녀는 어떤 흥미로운 물건을 담고 있는 자루를 연못 속에 집어 던졌다. 이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야 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는 못했어. 이 사건들의 연쇄에서 시발점은 무엇일까? 아무리 뒤얽힌 실타래라 해도 끝은 있는 법이지. 머지그레이브, 그 전래문을 좀 봐야겠네. 집사가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 말일세. 그런데 그게 좀 우스꽝스러운 글이라네. 그는 대답했지. 하지만 예스러운 품격은 다소 갖췄다고 할 수 있지. 자네가 보고 싶어 할지 몰라서 여기 베껴왔네. 왓슨, 머지그레이브는 바로 이 종이를 내게 건네주었네. 이건 머지그레이브 가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외워야 하는 문답 형식의 야릇한 글귀라네. 내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질문과 답변을 읽어줌세. 그것은 네 것이었는가? 가신분의 것이로다. 그것을 가질 이는 뉘신가? 장차 오실 분이로다. 태양은 어디 있었느뇨? 참나무 위에. 그늘은 어디 있었느뇨? 느릅나무 아래. 얼마나 걸었느뇨? 북쪽으로 10걸음, 또 10걸음. 동쪽으로 5걸음, 또 5걸음. 남쪽으로 2걸음, 또 2걸음. 서쪽으로 1걸음, 또 1걸음. 그리고 그 아래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바치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왜 그것을 바쳐야 하는가?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원본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지만 철자법을 보면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일세. 머지그레이브가 설명했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구먼. 적어도 이건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긴 하지. 그리고 이건 앞서 말한 사건보다 훨씬 흥미로운 문제라네. 전래문의 수수께끼를 풀면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겠어. 머지그레이브, 내가 보기에 자네 집안의 집사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자네 가문의 대를 이은 조상 10분보다 훨씬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일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 내가 보기에 그 전래문은 실용적인 쓰임새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내 눈에는 엄청난 쓰임새가 있을 것 같거든. 브런턴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걸세. 집사는 아마 한참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건 가능성이 높은 얘기로군. 우린 전래문을 깊이 감춰놓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날 밤 집사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서재에 들어간 게 틀림없네. 자네는 그가 무슨 지도 같은 걸 펴놓고 전래문과 비교해보다가 자네를 보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네. 하지만 집사가 대대로 내려온 가족의 의식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난리법석은 또 뭐고? 그걸 밝혀내는 게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 내일 아침에 서섹스행 첫 기차로 같이 가는 게 어떤가? 현장에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해보고 싶군. 다음날 오후에 우린 헐스톤에 도착했네.
자네도 그 유서 깊은 건물에 대해선 사진이나 글을 통해 많이 봐서 웬만큼 알고 있을 걸세. 그러니 헐스톤 영주관에 대한 설명은 그게 L자 모양이고 짧은 부분이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긴 부분은 그 후에 잇대어 지은 비교적 현대적 건물이라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겠네. 오래된 건물 중앙에 자리 잡은 낮고 육중한 문에는 1607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들보와 돌벽의 상태를 보고 그보다 훨씬 오래된 건물일 거라고 진단하고 있지. 가족들은 지난 세기에 본관 건물에 엄청나게 두꺼운 벽체와 자그마한 창문들을 견디지 못하고 신축한 새 건물로 옮겨갔네. 옛 건물은 지금 기껏해야 창고나 지하 저장실로 쓰이고 있지. 멋진 고목들이 서 있는 집 주변은 화사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고 내 친구가 말한 연못은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진입로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었네. 왓슨, 나는 벌써부터 이 사건에는 서로 무관한 세 개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제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네. 머지 그레이브 전래문을 바르게 해독할 수 있다면 집사 브런턴과 하녀 호에스 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손에 넣을 거라고 보았던 거지. 그래서 나는 전래문에 집중하기로 했네. 집사가 오래된 문닫글을 해독하려고 그렇게 고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지. 대영지의 주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집사는 분명히 전래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알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개인적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다면 전래문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고 집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전래문을 읽으면서 나는 그것이 어떤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지. 그곳을 찾아낼 수 있다면 머지 그레이브 가문의 옛 조상이 그토록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보존하려고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전래문에선 처음부터 두 가지 기준을 정해 놓았네. 참나무와 느릅나무 말일세. 참나무에 관해서라면 의문의 여지가 없었네. 저택 바로 앞에 진입로 왼쪽으로 참나무 가운데 할아버지 뻘 되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당당하고 멋진 자태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지. 전래문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저 나무는 저곳에 서 있었겠군. 마차를 타고 참나무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친구에게 물었네. 저 나무는 11세기 노르만 정복 시대에도 저기 있었을 걸세. 친구가 대답했지. 나무 둘레가 약 7m라네. 두 개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확인된 것이지. 늙은 느릅나무는 없나? 나는 물었어. 저쪽에 아주 오래된 느릅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만 10년 전에 벼락을 맞아서 그만 베어버리고 말았다네. 그 나무가 있던 자리를 알 수 있나? 그럼. 다른 느릅나무는 없고 고목은 없어. 하지만 너도 밤나무는 많이 있네. 그 느릅나무가 서 있던 자리를 보고 싶군. 우리는 말 한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느릅나무가 서 있던 곳으로 갔네. 잔디밭에 뚜렷이 흔적이 남아있더군. 그곳은 아까 그 참나무와 저택 사이의 중간쯤 됐어. 조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네. 느릅나무 높이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겠지. 나는 물었네. 지금 당장이라도 알려줄 수 있지. 19.2m였네. 그걸 어떻게 알았나?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 예전에 가정교사가 나한테 삼각법 연습을 시킬 때 항상 물체의 높이를 알아내라는 식으로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난 어렸을 때 영지에 있는 나무와 건물의 높이는 죄다 알고 있었지.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어. 자료 수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졌지. 여보게, 혹시 집사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나? 나는 물었어. 레지널드 머지 그레이브는 경악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군 그래. 브런턴은 몇 달 전에 마부와 사소한 논쟁을 벌였다고 하면서 베어낸 느릅나무의 높이를 물어온 적이 있었네. 왓슨,
그것은 마음에 쏙 드는 정보였네.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일세. 나는 해를 쳐다보았지. 해는 기울기 시작했는데 계산해보니 1시간 이내에 늙은 참나무의 제일 높은 가지 끝에 오게 될 것 같더군. 전래문에서 언급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일세. 그리고 느릅나무 그림자란 그림자의 맨 끝을 의미하는 게 틀림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기준점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나무 둥치를 택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태양이 참나무 바로 위에 왔을 때 느릅나무 그림자의 맨 끝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아내야 했네. 여보게 홈즈, 그건 정말 까다로운 과제였을 것 같군. 느릅나무는 더 이상 거기 없으니까 말이야. 글쎄, 나는 적어도 브런턴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게다가 사실은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 나는 머지 그레이브와 함께 서재로 가서 나무를 깎아 이 꼬챙이를 만들었네. 그리고 꼬챙이에 이 긴 실을 묶고 약 1m마다 매듭을 지어서 표시해 놓았지. 그리고 1m 80cm짜리 낚싯대 2개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다시 느릅나무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갔네. 태양이 막 참나무 꼭대기로 내려오고 있었지. 나는 낚싯대를 세워놓고 그림자의 방향을 표시한 다음 길이를 쟀네. 2m 70cm가 되더군. 물론 이제 계산은 아주 간단한 것이 되었어. 1m 80cm짜리 막대기가 2m 70cm의 그림자를 만든다면 19.2m 높이의 나무는 28.8m의 그림자를 들이울 걸세. 물론 낚싯대와 느릅나무의 그림자의 방향은 일치할 터이고 말일세. 나는 느릅나무가 서 있던 곳에서부터 거리를 쟀는데 저택의 건물 벽 바로 앞까지 오더군. 나는 그 지점에 꼬챙이를 꽂았네. 그런데 그곳에서 겨우 5cm가량 떨어진 곳에 동그랗게 팬 자국이 있었네. 왓슨,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걸세. 그것은 바로 브런턴이 측량한 지점이었어. 그의 뒤를 제대로 추적하고 있었지.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 휴대용 나침반으로 기본 방위를 알아낸 다음 나는 걷기 시작했네. 북쪽으로 10걸음씩 건물 벽을 따라 나란히 가게 되더군. 거기에 다시 꼬챙이를 꽂아 표시했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쪽으로 5걸음씩, 남쪽으로 2걸음씩 걸었어. 그러자 본관 건물의 낡은 문턱 앞에 이르더군. 거기서 서쪽으로 2걸음이라는 건 포석을 깐 복도를 2걸음 간다는 걸 의미했지. 바로 거기가 전래문에서 말하는 곳이었어. 왓슨, 내가 그렇게 실망하기는 처음이었네. 온 몸의 맥이 탁 풀리더군. 순간적으로 내 계산에 근본적인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뉘엿뉘엿 지는 해가 복도 바닥을 환하게 비추는데 사람들의 발길에 반질반질하게 다른 회색 포석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것이 보였네. 오랜 세월 동안 전혀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네. 브런턴이 손을 댄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지. 나는 복도 바닥을 두들겨 보았지만 어디서나 똑같은 소리가 났네. 갈라진 틈새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내 작업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나만큼 흥분한 머지 그레이브가 전래문 사본을 꺼내들고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았어. 그리고 그 아래로다. 친구는 외쳤네. 나는 그게 땅을 파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물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곧 깨닫고 외쳤지. 그럼 이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건가? 그렇다네. 이 집과 역사를 같이 한 것이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세. 우리는 나선형 돌계단을 내려갔네. 친구는 성냥불을 켜서 구석의 통 위에 놓인 커다란 등잔에 불을 붙였지. 우리가 마침내 전래문에서 말한 지점에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말고도 최근에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어. 그곳은 전에 장작을 쌓아두던 창고였네. 하지만 바닥에 흩어져 있던 장작을 누가 가장자리로 치워놓은 것 같더군. 깨끗이 치워진 방 가운데에는 육중한 포석이 놓여있고 포석 한가운데에 녹슨 쇠고리가 달려있었네. 그리고 쇠고리에는 두꺼운 바둑판 무늬에 목도리가 걸려있었어. 이럴 수가. 친구가 소리쳤네.
이건 브런턴의 목도리일세. 브런턴이 두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지. 정말일세. 대간절 그 악당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걸까? 내 요청에 따라 경찰을 불렀고 시골 경찰 둘이 도착한 다음에 나는 석판을 들기 위해 낑낑거리며 목도리를 잡아당겼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석판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한 경관과 힘을 합쳐 간신히 석판을 한쪽으로 밀어놓을 수 있었지. 발 밑으로 검은 구멍이 입을 벌렸네.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는 동안 머지 그레이브가 한쪽에 무릎을 꿇고 등잔불을 아래로 내렸지. 높이 2m 10cm에 가로 세로 1m 20cm의 작은 방이 드러났네. 방 한쪽에 청동태를 두른 납작한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는데 뚜껑은 위로 젖혀 있고 특이한 모양의 구식 열쇠가 열쇠 구멍에 꽂혀 있었네. 뚜껑 위에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습기와 벌레가 나무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지. 뚜껑 안쪽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 그리고 이것과 같은 옛날 동전이 분명한 동그란 새조각 서너 개가 뒹굴고 있을 뿐 괴짝 안은 텅 비어 있었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린 낡은 괴짝 따윈 안중에 없었네. 우리의 시선은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물체에 고정되었지. 그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였어. 그는 쪼그리고 앉아서 이마를 괴짝 가장자리에 올려놓은 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네. 그런 자세 때문에 피가 온통 얼굴에 몰린 탓에 그 뒤틀린 젓갈색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하지만 시신을 끌어올렸을 때 신장과 옷차림, 머리카락을 보고 내 친구는 그가 바로 실종된 집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네. 집사는 죽은 지 며칠 지난 상태였는데 몸에 멍이나 외상 같은 게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짐작하기 힘들었지. 지하실에서 시신을 끌어낸 뒤에도 우리에겐 조사를 시작했을 때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있었던 거야. 왓슨,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실망을 금치 못했다네. 전래문에서 말한 그곳을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는 곧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그곳을 찾아냈는데도 머즈 그레이브 가문의 조상이 그토록 공들여 감춰놓은 것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 물론 브런턴의 시신을 발견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어떻게 그런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종된 여인이 집사의 죽음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이제부터 알아내야 했지. 나는 구석에 있는 작은 통 위에 앉아 사건 전체에 대해 심사숙고했네. 왓슨, 자네도 내가 그런 사건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네. 나는 우선 집사의 지적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그의 입장에 서 보았네. 그 같은 상황에서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려고 했지. 브런턴의 지적 능력은 1급이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른바 개인 오차라고 부르는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일은 아주 간단해졌다네. 집사는 뭔가 귀중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는 그곳의 위치를 알아냈네. 그런데 입구의 석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는 어떻게 했을까? 설령 믿을만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네. 문의 빗장을 풀고 하다 보면 발각될 위험이 컸으니까 말이야. 가능하면 집안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나았지. 그럼 그가 누구에게 부탁했을까? 호에스는 그에게 홀딱 빠져 있었네.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에게 아무리 심하게 대했어도 종래는 여자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채 깨닫지 못했지. 집사는 아마 호에스에게 몇 번 친절을 베풀어서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했을 거야. 그리고 그 여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였겠지. 그리고 밤중에 둘이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서 힘을 합쳐 석판에 들어 올렸네. 여기까지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두 사람의 행동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은 여자였어. 그러니 그 돌덩이를 드는 일은 보나마나 아주 힘든 작업이었을 걸세. 등치 좋은 서섹스의 경찰관과 나한테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지 않았을까?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걸세. 난 일어나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장작을 유심히 살펴보았네. 곧 찾던 것이 눈에 띄었어.
길이 90cm쯤 되는 장작의 한쪽 끝에 짓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네. 그리고 상당한 무게에 눌린 듯 끄트머리가 납작해진 장작들이 서너 개 있었지. 두 사람은 석판을 끌어올릴 때 사람이 드나들만해질 때까지 장작을 틈새로 밀어 넣었을 거야. 그리고 석판이 다치지 않도록 장작을 세워서 받쳐 놓았지. 그러니 석판의 무게에 눌려 장작의 아래쪽 끝이 이질러진 것도 당연한 거지. 나는 여기까지도 자신있게 추리할 수 있었네. 이제 문제는 이 한밤의 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였어.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였고 그건 브런턴이었지. 하녀는 위에서 기다렸을 거야. 브런턴은 밑으로 내려가서 궤짝을 열고 그 속에 든 것을 올려보냈네. 어쨌든 궤짝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 말일세.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의 운명이 자신의 소나기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열적인 켈트족 여인의 영혼에서 내어나던 복수심이 갑자기 맹렬하게 타오르지 않았을까? 우연히 장작이 쓰러지면서 석판 뚜껑이 덮여 브런턴을 지하 무덤에 가둬버린 것이었을까? 하녀에게는 브런턴의 운명에 대해 입을 다문 죄밖에는 없을까? 아니면 그 여자가 제 손으로 받침대를 쳐서 석판 뚜껑을 닫아버린 걸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고 내 마음속에는 보물자루로 움켜쥐고 미친듯이 나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여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네. 여자의 귓전에는 신이 없는 애인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숨통을 막는 석판을 미친듯이 두들겨대는 소리가 조그맣게 메아리치고 있었을 걸세. 그 다음날 아침에 하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발작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네. 하지만 궤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여자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을까? 물론 내 친구가 연못에서 끌어올린 것은 고철과 자가림에 틀림없었네. 하녀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마지막 흔적을 없앨 기회가 오자 지체 없이 그것을 연못 속에 던져버린 거지. 나는 20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했네. 머지 그레이브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등불을 흔들며 구멍 속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지. 이건 찰스 1세의 주어라네. 머지 그레이브는 궤짝에 남아있는 동전 서너 개를 들고 말했지. 어때? 우리가 추정한 전래문 작성 연대가 맞다는 거 알겠지? 우린 찰스 1세에 대해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어. 나는 소리쳤네. 맨 처음에 나온 두 가지 질문의 의미가 문득 마음속에 떠올랐지. 연못 속에서 건져 올린 자루 속의 물건을 좀 보여주게. 우린 같이 서재로 올라갔네. 그는 내 앞에 폐품을 쏟아 놓았지. 그걸 보자 나는 그게 별 가치 없는 물건이라고 했던 친구의 말이 이해되었어. 쇠 조각은 검게 변색돼 있었고 자갈돌은 광택이라곤 전혀 없었지. 하지만 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옷소매에 문질렀네. 그러자 잠시 후 그것이 내 손바닥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더군. 고철덩어리는 두 겹의 동그라미 모양이었지만 구부러지고 휘어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네. 나는 말했지. 찰스 1세가 처형된 뒤에도 왕당파는 잉글랜드 지방에서 한참 더 머물러 있었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로 도피하게 되자 숱한 보물을 여기에 숨겨 놓았을 걸세. 평화시에 다시 찾으러 올 생각으로 말일세. 우리 조상이신 랄프 머즈그레이브 경은 이름난 기사였고 찰스 2세가 유랑하던 시절 그분의 오른팔 노릇을 했다네. 내 친구가 말했지. 아, 그렇군. 나는 대답했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빠뜨린 마지막 연결고리가 떠오르네 그려. 여보게 축하하네. 좀 비극적인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자네는 그 가치가 엄청나고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는 한층 더 큰 물건을 갖게 되었네. 그게 뭔가? 머지 그레이브는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 그건 바로 영국 왕의 옛 왕관일세. 왕관이라고? 그렇다네.
전래문에 나오는 말을 생각해보게.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지? 그것은 네 것이었는가? 가신분의 것이로다. 그때는 찰스 왕의 처형 뒤였네. 그 다음엔 그것을 가질 이는 뉘신가? 장차 오실 분이로다. 그것은 찰스 2세를 가리키는 것이었네. 그때는 이미 왕정 복귀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지. 나는 잔뜩 찌그러진 이 형편없는 왕관이 한때는 스튜어트 왕가의 이마를 장식했던 물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그게 어쩌다 연못 속에 들어간 거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네.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내 추리의 긴 연세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지. 석양빛이 사라지고 환한 달이 둥실 떠오를 때까지 내 이야기는 계속되었네. 그런데 찰스 2세가 다시 영국에 돌아왔을 때 왕관을 되찾아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머지 그레이브는 유물을 다시 자루에 담으며 물었네. 그건 우리가 절대로 밝혀낼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일 걸세. 비밀을 알고 있던 자네 조상은 세상을 뜰 때 전래문의 의미를 후손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을 거야. 그건 아마 실수였겠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래문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대대로 물려지다가 마침내 한 사내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네. 그 사내는 전래문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지만 결국은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 왓슨, 이게 바로 머지 그레이브 전래문 사건의 전말일세. 지금 그 왕관은 헐스톤 영주관에 있네. 물론 약간의 법적인 다툼이 있었고 왕관의 보유 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긴 했지. 하지만 자네가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을 슬쩍 비추면 그쪽 사람들은 기꺼이 자네에게 왕관을 보여줄 걸세. 하녀는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었네. 아마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억을 안고 영국을 떠나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갔겠지.